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심리학의 9번째 주제이면서 10번째 강의에 해당하는 감정의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점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런칭할 때 그 열광하는 팬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작년 5월에 성수동에 그 블루 버틀 커피 코리아라고 하는 이 명품 그 커피점이 개점을 하면서 한 300명 가량의 그 고객들이 아침부터 이 가게가 오픈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진 풍경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찍이 미국에서 이 아이폰이 새로운 그 모델이 출시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전날부터 뭐 텐트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긴 줄을 쓰면서 이제 제일 먼저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진풍경을 또 목격하기도 합니다. 2014년 9월에 아이폰 6가 새로 이 런칭을 할 때 이 맨하탄에 있는 이 애플 스토어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줄을 섰는데 그것이 이제 한 6분 정도 우리가 걸어가야 처음부터 끝까지 도달할 정도로 긴 그런 줄을 연출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그 브랜드에 열광을 하게 될까요? 그 에이지 비즈니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마케팅 이론에 따르면 이 소비자를 이성적인 존재로 보고 이 소비자는 이 자신의 어떠한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제품이 갖는 어떠한 기능성 또는 품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고객이 이러한 이성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고객이 갖는 감정이 단순하게 한두 가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고객이 원하는 건 단지 그 제품의 기능, 효용성, 그리고 품질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제품을 그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어떤 감동 이런 것을 줄 때 결국은 그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구별되는 브랜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그런 많은 매니아들은 그 아이폰이 갖고 있는 그 디자인 그리고 또 그런 다른 그 안드로이드 계열의 많은 스마트폰과 차별화되는 그러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본적으로 어떠한 미적인 디자인이 아이폰을 그런 안드로이드 계열의 제품들과 구별을 하죠. 또한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그 모터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보았을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덩치가 크고 또 핸들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소리가 쿵쿵쿵쿵쿵쿵 하는 이런 상당히 좀 특별한 오토바이죠. 이 오토바이 가격이 뭐 웬만한 그 고급 그 자동차보다 비싼 아마 한국에서는 적어도 6천만 원 이상을 지불을 해야 할리 데이비슨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 오토바이는 되게 기능적이죠. 사이즈도 그다지 크지가 않고 소리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어떠한 도구적인 합리성을 갖는 오토바이가 대부분인데 할리 데이비스는 사실
그러한 도구적인 합리성과 상당히 그 동떨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오토바이이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이 할리 데이비슨의 이런 소유자들은 클럽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그 운행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좀 더 사회적으로 친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자선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았던 그 유튜브 그 콘텐츠에서는 그 이라크 전에서 사망한 그 군인을 이제 그 미국의 남부의 고향으로 전달을 하는데 그 집안이 가정이 어려워서 그 직접 가서 가져오지 못하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그 페더럴 익스프레스 같은 그 일종의 택배 서비스로 그 유해를 이제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알려지자 이 그 할리 데이비슨 이중에 그 이 팬들이 이렇게 우리가 전쟁 영웅을 택배로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 LA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유해를 담은 그 유골함을 각 주마다 이걸 일종의 릴레이로 전송을 하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에서 뭐 옆에 있는 그러한 주로 계속 옮기면서 그 주에 있는 할리 데이비스 동호회들이 하나의 큰 그룹을 형성해서 퍼레이드를 하는, 그래서 이 전쟁 영웅을 아주 예우를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고향까지 전달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할리 데이비스이라고 하는 남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이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한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호회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므로써 갖게 되는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강한 그 충성심을 만든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또 어느 제품의 성능만 가지고 만들어질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 안에는 결국은 앞서 말했던 어떠한 소속감, 충성심, 연대감, 이러한 브랜드적인 가치, 결국 감정이 개입이 되어야만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소비가 아닌 하나의 집합 행동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얼마만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인 원동력인가를 알 수 있죠.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떠한 국정농단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이러한 촛불 시위를 이제 일으켰죠. 또 그에 또 일종의 반대해서 또 중장년층의 이런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또 박근혜를 지지하는 또 태극기 집회를 열어서 이게 또 조국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아주 첨예한 갈등을 벌이기도 한 이 두 가지에 대비되는 우리가 집합 하나의 감정이 표출된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우리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러한 그 대규모의 집합 행동이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러한 집합 행동을 추동하는 면에 있어서 이러한 집합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집합 행동 또는 집합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대 사상은 합리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 철학을 개척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제처럼 결국은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가
철학이나 과학을 일으킨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경제학은 그것을 가장 가장 정교하게 또 극대화한 하나의 학문 체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합리주의, 합리성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제 우리 독일의 철학자고 근대 철학을 집대성한 철학자에 따르면 인간의 합리성은 이러한 목적 합리성과 가치 합리성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목적 합리성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수단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기여하느냐, 그것이 일종의 목적 합리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화 같은 경우도 이 운동화가 우리가 달리기를 빨리 하는데 또는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는 목적을 그 운동화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잘 수행한다면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상품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또 다른 차원의 합리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감정적이고 종교적이고 신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이제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바라본다면 상당히 비합리적인 거죠. 제대로 못 먹으면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수입을 더 많이 벌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들이 믿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블루버틀 커피점의 오픈 행사에서 긴 줄을 서고 기다리는 것 또는 아이폰 6의 런칭을 위해서 사람들이 밤새서 기다리는 것 이것은 목적 합리적은 아니지만 가치 합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동기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만약에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자신들이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게 아니죠. 결국은 자기가 믿는 신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그것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그것을 확증하고자 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행위는 결국 가치 합리적으로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떤 이성적이고 경제적이고 도구적인 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뭔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판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정 또는 마음, 신념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보다 더 실체로 보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학의 한 부류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사회학이다라고 이렇게 말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은 우리 영어로 하면 또 마인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하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김홍준 교수는 이 사회학이 바로 연구해야 될 것은 그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발생하는 그 원형적인 에너지로서의 그 마음, 이건 일종의 감정을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회적 행위자들이 공유하고 암묵적이고 집합적인 마음을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이러한 집합적 마음의 형성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사회학의 과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박형신 그리고 정수남 교수는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감정사회학과 감정적 사회학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사회학 이것은 Sociology of Emotion이죠. 그러니까 이 용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감정의 사회학이라고 해서 일종의 연구의 대상으로서 감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사회학은 감정의 어떤 사회적인 규정성, 결국 감정이 어떻게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가를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감정사회학이라고 한다면 이모셔널 소시올로지, 감정적 사회학은 단순하게 감정이 사회적으로 규정이 된다는 것을 넘어서 사회생활에서의 감정, 기분, 감동이 얼마만큼 넓게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감정을 단순히 어떠한 이성의 부수 현상이나 종속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어떠한 그 현상을 또는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으로서 메커니즘으로서 우리가 연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감정적 사회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근대 사상이나 근대 학문이 어떤 이성적인 합리주의에 기초를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 감정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감정적 전환, emotional turn이라고 부르죠. 이때부터는 이제 이성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감정을 이성과 연관시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연구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 이제 대략 1980년대 중후반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 감정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고 사회학에서도 이제 사실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그러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지만 80년대부터 이런 감정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면서 더욱더 그 폭넓은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감정은 우리 사회학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하나의 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또 그 어떤 심도 있는 연구가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그 사회학은 어떠한 그 합리적인 그리고 어떠한 이성적인 현상들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 감정의 중요성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더 이상 그 어떤 기존의 사회학적인 개념들 또는 이론들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출현하게 되면서 기존 사회학에 대한 우리의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 한번 그 기존 사회학에서 하나의 토대가 되는 그런 개념들,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만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회학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계층, 계급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떠한 생산적인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집합을 우리가 계층 또는 계급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거기에서도 계층 감정 또는 계급 감정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물질적,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계층과 계급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죠. 불평등도 뭐 우리 사회학의 핵심 개념인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사회 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로 우리가 불평등을 설명하고 불평등 하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우리가 사회학의 개념들, 이론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하나의 조건들에 기초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하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촛불 집회를 추동을 한 거라든지 또는 태극기 집회를 추동하는 우익 세력들의 그 아스팔트 우익이라고 일본에서 처음 나온 개념인데 과거에는 이러한 그 집회라든가 시위는 대개 진보 또는 좌파가 이제 주도를 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일본에서 보면 이제 혐한 세력들, 우익 세력들이 이제 그 거리로 나오면서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펼치는 것들은 이제 아스팔트 우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왔는데 한국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뭐 2000년대 이후로 서구 사회에서 이민자나 여성 성소수자들한 혐오 표현들 또 이런 그 차별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문제.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이러한 새로운 신인종주의가 새롭게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인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의 집합 감정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감정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인 이해를 보다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학에서는 이 감정이 이성과 대립되는 인간의 부정적인 특성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로 인해서 학술적 논의에서 배제된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성과 감정은 분리할 수 없고 또 감정은 우리의 행동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하죠. 우리가 이 이성과 감정을 이렇게 마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이성이 먼저 앞서고 감정은 그거의 부수적인 그 현상으로 이해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의 사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성과 감정이 어떤 것이 먼저 앞서고 뒤에 따른다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또한 그 감정만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결국 이성과 감정이 거의 어찌 보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두 가지를 서로 긴밀하게 연계시켜야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체험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러한 경우를 먼저 부닥치게 되는데 종종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상대가 나한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지?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죠. 묘한 감정이 우리한테 생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감정적으로 뭔가 좀 상당히 불쾌한 그러한 그 감정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분명히 우리는 그 상대의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좀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지만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그 감정은 하나의 그 성격을 부여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본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감정에 대한 해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들었던 감정은 그것을 어떠한 감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감정에 대한 어떤 제대로 대한 이해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언짢은 감정을 모욕이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되는 순간부터 이 상황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에게 복수를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굉장히 작은 사례인데 우리가 이런 미시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이 사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해요. 하지만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석하면서 감정의 실체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과 감정을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걸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우리 사회학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베버가 우리 사회학의 대표적인 그 학자인데 이 베버 사회학은 이 사회의 합리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의 대표적인 개념인 관료제, 비로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하나의 그 관료들의 어떠한 잘못된 관행, 아주 태만 또는 불필요한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료제 또는 비로크라시라고 부르지만 처음 베버가 비로크라시라고 하는 개념을 내세웠을 때는 전통, 과거의 어떤 비합리적인 전통적인 제도, 사상에 반대되는 상당히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하나의 사상과 제도로서 관료제를 제안을 했죠. 그래서 어떠한 그 사람을 우리가 뽑을 때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어떤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가 배치되는 것도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가 되고 승진도 그 사람의 업적에 따라 평가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굉장히 합리적인 그 사회를 베버는 주창을 했고 그게 이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베버는 근대적 인간의 합리적인 퍼스널리티를 부각을 하면서 감정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버가 감정을 전혀 무시했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의 하나의 권위, authority의 개념에서 보면 이런 합리적인 권위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권위가 있죠. 왕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라면 대통령은 합리적인 권위죠. 근데 이제 그거 두 가지와 대비되는 카리스마적인 하나의 그 리더십이 있죠. 되게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카리스마적인 지배는 바로 대중들이 그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그가 갖고 있는 뭔가 상당히 그 신비스러운 그러한 그 힘, 능력 이런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의 권위가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카리스마적인 지배는 이런 그 추종자들의 어떤 충성심, 신비로움 이런 감정에 우리가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버도 전혀 감정의 역할을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디르케임의 경우에서는 사실 그가 보면 상당히 좀 기능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사상 안에는 사실 굉장히 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개념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솔리데리티, 연대. 그 디르케임이 자살률의 종교 집단별로 자살률의 차이를 뭐로 설명을 합니까? 결국 그 집단이 그 각 개인에게 일종의 그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 이것이 결국은 솔리데리티, 연대감을 형성을 해서
그 유대교와 같이 굉장히 이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종교 집단에서는 자살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연대감이 약한 개신교에서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 그 디르케임의 입장에서도 바로 이러한 그 연대감과 같은 감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멜의 경우에서는 더욱더 아주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시인들의 의식에 어떻게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진멜이 쓴 그 굉장히 짧은 논문인데 The Metropolis and Urban Life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대도시는 우선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어떤 익명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는 일시적인 게 많죠. 우리가 아주 번화가를 가게 되면 딱 그걸 그대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군종 속에 자기가 혼자가 되어 있을 때 이 압도적인 그 사람의 수에 위축이 되고 서로 모르고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그 일종의 그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러한 그 대도시의 삶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도시인들은 그러한 대도시가 주는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를 일일이 처리했다가는 아예 신경쇠약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마치 그 무감각하게, 일종의 대도시의 하나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문명화된 무시라고 할 수 있죠. civilized ignorance. 옆에서 뭘 하더라도 그냥 간섭하지 않는 이런 것이 대도시를 살아가는 에티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은 이러한 대도시가 주는 그 자극에 최소한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대응하기보다 머리로 대응하는. 따라서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무관심,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대도시가 주는 이러한 특징이 도시인들의 하나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 근대 생활을 근대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근대적인 생활을 특징지는 그 상징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사회와 구별되는 이런 근대 사회를 구별짓는 상징물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시계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근대 생활은 이게 하나의 그 제도화되고 집단화된 그런 생활이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출근 시간을 지켜야 되고 퇴근 시간이 있고 모든 것이 짜여진 일정에 따라 마치 시계바퀴처럼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는 그런 면에서 이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교육의 콘텐츠, 정보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수업 시간을 정하고 시업 시간에 맞춰서 출석을 하고 출석 체크를 하고 또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 따라 그 강의를 진행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성적에 따라서 학점을 매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걸 통해서 보다 더 그 능력 있는 인간을 길러내기보다 오히려 조직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원래 일종의 그 숨겨진 커리큘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시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엄격성, 정확성, 성실성을
좀 지키게 하는 하나의 장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구 도시, 특히 이제 이런 자본주의가 시작된 그런 서구의 도시들, 런던이 됐던 이러한 도시들을 가보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큰 건물에 하나같이 시계가 박혀 있어요. 시계가 박혀 있거나 또는 그 광장에 커다란 이렇게 그 시계탑이 있고 런던의 북부 지역에 가보면은 거기에 주빌리 그 워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영국 여왕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광장에 커다란 시계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뭐 지금 보면 사실 좀 어찌 보면 촌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과거 이렇게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근대의 문명이 시작했을 때 시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근대의 과학기술을 이쪽에 표상하는 심볼이면서 그거에 따라 사람들이 시간을 지켜서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사회화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유럽을 한번 방문을 해보면 또는 미국에서도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예전에 처음 도시가 시작됐던 그런 곳들을 방문해 보면 하나같이 도심의 가장 랜드마크 지역의 건물에 커다란 둥그런 시계가 박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이 나는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이러한 각각의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그냥 하나의 장치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역사 속에서 문명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보물 찾기처럼 여행이 갖는 하나의 즐거움을 더 배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엘리아스는 이 문명화 과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류에서의 문명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을 이것을 통제하는 그 과정을 문명화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억제하는,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하는 과정이다. 보았죠. 그래서 세련되고 합리적인 형태로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 일종의 문명화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사 예절을 바라볼 때 특히 서양에서 보면은 식사 예절이 있잖아요. 포크와 나이프, 스푼이 놓여져 있는 위치도 다르고 또 접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뭔가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면 마치 이건 문명화된 것으로 보이는. 내가 최근에 어느 유튜브에서 봤더니 지금 이 중국에서 이런 서양의 식사 예절을 가리키는 아주 엘리트 코스들이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중국의 신흥 이런 부유층에서 뭐 나쁘게 말하면 졸부가 될 수도 있겠죠. 갑작스럽게 돈은 벌었는데 그러한 부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서양의 이러한 식사 예절을 자기네들이 배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상류 계급에 진입한 것을 보여주는 예로 그게 이제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맨손으로 먹거나 뭐 그냥 수저로만 먹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고 정교화시키고 이런 것이 마치 하나의 문명화의 하나의 과정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공격성, 이 호전성, 이것을 그냥 표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걸 스포츠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을 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얻는. 이건 플레이어만이 아니라 관중들도 결국은 이 스포츠를 이쪽에 대리만족하는
그래서 이러한 그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집합 감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스포츠가 뭐냐 하면 축구거든요. 이 축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그 하나의 그 운동이 될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룰이 단순하죠. 야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하지만 축구는 누가 봐도 다 이해가 되는 단순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축구가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러한 그 포맷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자기 이제 골대가 있고 상대방 골대가 있고 이게 경계선이 있고 이게 처음에 스크럼을 쳤다가 이제 하면서 이건 마치 이제 전쟁처럼 치고 받고 물러나고 공격하고 이게 마치 그 그라운드에서 백병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 이것이 결국은 그 축구를 보면서 집합 감정이 생겨나고 이제 그 자기 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그 소속감이 생겨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프로 그 스포츠 프로 그 축구팀들 경기도 그렇지만 결국은 국가 간의 어떤 대항전에 사람들이 몰입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쟁심, 공격성 이걸 스포츠의 형태로 승화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아스는 감정을 하나의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의 승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 고전 사회학에서도 감정이 나름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러한 그 감정은 합리성에 의해서 극복되거나 통제되어야 되는 대상으로 본 측면이 많다는 것이고 타이코트 판스와 같이 구조 기능주의를 이렇게 체계화하신 학자에 따르면 결국은 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사람들이 학습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일종의 통제가 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슨스가 어느 한 사회가 구조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생산수단과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 학습된 것이 계승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교육인 것이고 이 교육에서도 사회적 규범을 사람들이 학습하고 동일시하고 내재화할 때 사회적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충동을 억제하고 어떠한 사회의 어떠한 목표에 맞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감정사회학을 이렇게 그 발전시킨 바바렐이라고 하는 학자는 파슨스에게 있어서 감정은 개에 있는 벼룩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감정이 갖고 있는 사회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연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감정은 그거 자체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생겨나죠. 그리고 또한 감정은 이게 고정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 그 눈을 이렇게 잠깐 찌그렸다가 펴는 행위를 보았을 때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생길까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되죠. 이걸 윙크로 저희가 생각하면 마음속에 뭔가 어떤 호감이 생겨날 수가 있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그 사람이 피곤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또 피곤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빨리 전염이 되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하품하는 것처럼 이 감정의 또 전염성도 있죠. 그리고 감정은 사람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감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통제가 되고 관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문화심리학 분야를 다룰 때 살펴보겠지만, 그 서양인들의 심리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죄책감, 길트라고 하는 감정이고, 동양인에게는 수치심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shame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책감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자기가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죄책감을 푸는 방식으로 행동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죄책감은 자기한테 책임이 주어지는 감정이죠. 그럴 때는 자기가 뭔가 사과를 하거나 또는 그걸 보상하는 행위를 하게끔 사람을 움직이죠. 근데 수치심은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한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라기보다 상대방이 자기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수치심을 피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지, 자신이 수치심을 한 행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를 않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이게 좀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독일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의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냐? 결국은 진정성 있는 사과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과하고 그걸 보상하는 행동을 취하는 거죠. 반면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공격하고 식민지배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거에 대한 수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자기들이 한 그러한 전쟁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기보다 오히려 미국에 의해서 원자폭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에게는 죄책감보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감정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일으킨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행위를 할 뿐이죠. 바로 이렇게 동일한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격의 감정이라 할지라도 어느 문화권에서 그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합 감정은 집합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조금 감정의 개념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감정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이츠라고 하는 학자는 이 상황적 자극이나 맥락에 대한 평가, 생리적 또는 신체적 감각의 변화, 자유롭거나 제지당하는 몸짓,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그 이상의 특정한 형태에 적용되는 문화적인 표지로 이렇게 감정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상황적 특성 또는 신체적 특성 또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제스퍼는 이 감정이 기분, 감상, 정서, 느낌과 결합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퍼스널리티와 성격 특질과도 결합되어 있는
무정형적인 범주다라고 또 이렇게 정의도 했고요. 그 일루주라고 하는 학자의 정의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감정의 사회학을 할 때 그 활용될 수 있는 상당히 어떤 그 구체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감정은 생리적인 각성, 지각 메커니즘, 해석 과정의 복잡한 결과물이며, 또 감정은 비문화적인 것들이 문화 속에서 부호화되고 육체와 그리고 문화가 수렴이 돼서 합체되는 그런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인지적인 과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그 각 문화권마다 어떻게 이름이 붙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화적인 속성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에 대한 개념이 여러 차원이 있는 것처럼 그 감정에 대한 연구도 크게 보면 실증주의적인 접근과 사회 구성적인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캠퍼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실증주의적인 접근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경우인데, 결국은 이것이 그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문화적으로도 많이 해석이 되고 영향을 받지만,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그 감정에 상응하는 생리학적인 과정을 이렇게 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감정이 하나의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증적인 하나의 현상이고, 그걸 우리는 또한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죠.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감정을 이해한다면, 혹실드와 같은 그런 학자는 이 감정이 하나의 사회 구성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감정이 하나의 별도의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형성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감정 노동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이런 감정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혹실드의 그 Managed Heart라고 하는 책에서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감정 노동은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심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연출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루시퍼 이펙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과 상황과 시스템의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감정 노동의 문제는 사실은 이 콜센터에서 일하는 전화 상담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회사의 문제죠. 사실 우리가 짜증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그냥 뭐 070이든 요즘 070이 다 그러한 그 스팸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일반 전화인 줄 알고 받다 보면은 그냥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짜증나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뭐 주로 보험이라든지 뭐 통신사 받고라든지 바쁠 때 그거 받으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그 전화 한 상담가한테 우리가 화를 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상냥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멍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활용해서 이렇게 전화를 걸게끔 하는 그 회사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 회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은 감정 노동가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좀 분풀이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이 정말로 이 감정 노동가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 형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의를 갖춰서 좀 끊고 대신 그 회사를 욕하는 식으로 우리가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캠퍼는 이렇게 실증주의적인 사고와 또 사회 구성적인 사고를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통합된 그 이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개념이 1차적 감정과 2차적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 감정은 이것이 거의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에요. 크게 이제 보면 두려움, 화, 만족감, 우울감과 같은 경우는 이것은 거의 본능과 같은 감정이고 이거는 많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를 내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뭐 비슷하잖아요. 그다음에 웃는 표정은 되게 행복감,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은 각 문화권에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2차적 감정이 있어요. 그 1차적 감정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발생하는 하나의 그 복잡한 감정이 2차적 감정이죠. 예를 들어서 죄책감 같은 거. 이것은 두려움이긴 하지만 자기가 어떤 처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하나의 감정이 죄책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감인데 이것이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때 자부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 감정을 만약에 우리가 원색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과 같은 이것은 원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2차적 감정은 이 3색이 서로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색깔이죠. 예를 들어서 뭐 녹색이라든지 또는 보라색.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기 어렵지만 결국 원색들이 결합이 됐을 때 그러한 2차 색이 나올 수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두려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우울이라든가 행복이라고 하는 1차적 감정이 서로 결합이 되면 2차적 감정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우울이 결합이 되면 불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가 합쳐지면은 이게 질투, 부러움이 되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항배 교수하고 저하고 작년에 고대하고 연대에서 합동 강의를 할 때 우리가 혐오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바로 김항배 교수께서 이제 감정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바로 이렇게 주요 감정이 있고 이것이 결합이 되면 2차 감정이 있고 또 이것이 3차 감정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어떤 실증주의적인 관점과 같이 어떤 기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결합이 돼서 사회적으로 규정이 되는 보다 복잡한 감정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했던 이런 미시적인 감정사회학은 하나의 개인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머물게 되면 거시적 차원 또는 집합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1차적 감정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2차적 감정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시적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집합 감정이 어떠한 맥락,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집합 감정으로 이어져서 집합 행동으로 이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거시적 감정사회학의 필요성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콜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걸 이제 감정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미시적 행위와 거시적 현상을 연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사회학적 상상력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지금 처지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구조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예, 공적인 이슈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게 될 때 결국은 집합 행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상도로 인해서 생겼던 감정이 그 자신의 감정의 하나의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공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감정 에너지를 만들고 그게 집합 감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집합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시적 감정사회학은 바로 이렇게 감정 에너지가 됐던 또는 감정 그 집합 감정이 됐던 또는 이것을 바바렛이라고 하는 학자는 배후 감정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거시적인 감정사회학의 과제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학의 하나의 계속해서 난제 중에 하나가 구조와 행위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행위는 구조에 영향을 받는가? 그러면 구조는 사람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냐? 근데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이렇게 바로 개인과 사회 간의 문제, 구조와 행위 간에 있어서의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가 사회학에서 중요한 하나의 난제인데 바로 감정은 이 구조와 행위를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정사회학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아직은 이게 초보 수준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보다 이성적인 주제와 관련된 사회학적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감정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는 주로 이것의 중요성, 감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재확인하는 내용이 많고 또한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영역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은 이 감정의 개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문제, 정서와 감정과 느낌, 마음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로 연구자들마다 달리 사용되게 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시사회학적인 감정인 연구가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경험적인 그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연구하고 어떤 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의 하나의 그 통일성의 문제 또 이러한 타당한 그 개념들을 끄집어내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실 일반적인 사회학에서는 감정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됐다라고 한다면 사회심리학에서는 사실 감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죠. 사실 태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보면 인지가 있고 정서가 있고 행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학의 여러 분야들 가운데서 사회심리학은 일찍이 이 감정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연구 방법이 개발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설명했던 예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감정 조절 이론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은 어휘 차이 척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할 때 이게 따뜻하다, 차갑다, 강하다, 약하다, 활동적이다, 비활동적이다 라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따뜻하다, 차갑다. 그다음에 친근하다, 거리가 멀다. 강하다, 약하다. 착하다, 악하다. 등등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 국민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심리학에서는 일찍이 감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고, 특히 오스구트 메이 미론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EPA라고 하는 그 감정적 의미의 세 가지 문화적인 차원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그래도 많은 문화권, 많은 사회에서 그래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감정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객관화된 척도를 통해서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각 문화권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감정을 크게 보면 평가성, 권력성, 활동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상이 착한지 나쁜지, 좋은지 나쁜지와 같은 평가성이 차원이 있고, 그 대상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권력성, 그리고 그 대상이 활동적이냐 비활동적이냐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한 그 개에 대해서 반려견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덩치가 크고 공격적인 개에 대해서는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감정보다는 악하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힘은 있겠죠. 활동적이고. 근데 아주 조그마한 아주 뭐 치아와 같은 경우는 선할 수는 있지만 힘이 없고 비활동적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떠한 대상이 됐든 또는 어느 문화권이 됐든 간에 우리가 갖는 감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묶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기초해서 감정 조절 이론에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회 정체성,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사회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감정도 크게 이 앞서 말했던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경우에서는 선하다, 나쁘다 할 때 뭐 선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대신 권력성에 있어서는 어머니보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교할 때 평가성 면에서는 어머니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아요. 하지만 권력성의 면에서는 아버지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활동성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더 받겠죠.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각 문화마다 그러면 동일한 수준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차원의 감정은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차원인데, 그 각각의 대상이 각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는 문화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 통일된 표준화된 척도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지금 앞으로 좀 더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수준의 척도를 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떠한 질적인 수준, 추상적 수준, 이론적 수준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담론이 될 수는 있어도 과학이 될 수 없어요. 거기에 이제 저는 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감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그 감정 조절 이론을 한국의 상황에 적응을 한 연구가 있어요. 이 최세별, 이명진, 김재현 교수가 한국의 가족에 관련한 사회 정체성 연구를 감정 조절 이론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서구 사회에서는 세 가지 차원이 감정이 적절한데, 한국적 상황을 연구를 해보니까 친밀성이라고 하는 차원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걸 선하냐 악하냐 좋으냐 나쁘냐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누가 더 친밀하냐의 차원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추가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가족과 관련한 100개의 사회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바로 이 어휘 차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권력성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게 요인으로 묶이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친밀성의 경우에서는 편하다, 어렵다, 따뜻하다, 차갑다, 다정하다, 냉담하다 이러한 그런 문항들이 묶이게 되고 책임성에서는 정직하다, 부정직하다, 희생적이다, 이기적이다, 뭐 용감하다, 비겁하다. 그다음에 활동성에는 활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빠르다, 느리다, 건강하다, 허약하다 등등. 그다음에 권력성에서는 권력이 있다, 없다, 권위적이다, 비권위적이다, 위험이 있다, 뭐 경망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여지는데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정체성을 그러한 차원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친밀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친구예요, 친구. 그다음에 아내, 어머니, 누나, 애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친밀성이 높아요. 근데 친밀성이 떨어지는 것은 간첩, 사채업자, 깡패, 그다음에 책임성의 경우에서 높은 것은 굉장히 스님이 높네요. 그다음에 비행기 조종사, 뭐 아버지 이런. 근데 사회 정체 책임성이 낮은 사람들은 바람둥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뽑히고 활동성이 높은 사람은 바람둥이가 여기서 또 활동적인 존재인데 깡패, 간첩들이 굉장히 활동적인 존재예요. 근데 아주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게으름뱅이, 호라비, 장애인. 권력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사람은 교수로 나왔어요. 교장, 판사. 이게 아마 2003년 연구니까 지금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아마 권력성 하면은 CEO가 뽑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연예인들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반면 권력성이 약한 집단은 창녀, 주정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 각각의 다른 사회적 지위, 정체성에 대해서 부여하는 차이가 크다는 걸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 어머니, 아이에 대해서 평가성과 권력성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두드러진 게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은 이 맨쪽 끝에 있는 것이 중국인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지 또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볼 때 중국인들이 상당히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힘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요. 중국인들이. 이것은 중국인들이 상당히 어떤 수평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그 일본인이에요. 가장 왼쪽에 있는 세모로 된 일본인들의 경우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에 대한 평가가 이 6개의 집단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덜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좀 위계적인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위계적이고 어린아이는 가족 내에서 아주 이렇게 좀 종속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가족 내에서의 어떤 그 가치관, 자녀 양육의 방식, 이걸 우리는 말로 할 수 있어요. 사실 일본이 위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또 어떤 가부장적인 것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은 에피소드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에피소드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그게 그 타당성을 우리가 보정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비교 가능한 차원으로 구분을 하고 그것을 측정하는 어휘, 척도를 통해서 수량화하고서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객관화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그 감정사회학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감정, 마음에 대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서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감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어떤 일반 감정 이론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포 또는 두려움입니다. 이 공포 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서 정말로 원초적이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결국은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행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공포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연구가 상당히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형신 정수남 교수의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이 공포가 한국인들의 심리 상태,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잘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에 따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불안과 공포가 일상화되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97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로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제 유연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화해 가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사회 곳곳으로 확산이 되었죠. 대학마저도 사실은 이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공고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공포가 이쪽에 사사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공포가 사실은 사회적인 이슈인데, 공적인 이슈인데, 이것을 하나의 개인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부하는 공포의 사사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연대 없는 개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사실은 공통의 사회적인 구조에 의해서, 불평등에 의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공통적인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연대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바로 연대 없는 개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인과 청년 세대 간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양의 문제를 두고 또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 이것도 사실은 연대 없는 개인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회에서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철밥통과 같이 어떠한 회사에 가서 영업부에서 또는 창업을 하거나 하는 대신 공무원 시험과 같은 안정된 직장을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생존주의를 다시 또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믿을 것은 이제 자기밖에 없는.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 열풍이 이제 불고, 또 이제는 자기 몸 자체도 이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일종의 몸이 경쟁력이 되는, 면접 시험을 앞두고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자신의 어떤 경쟁력을 한치라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그러니까 각계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소비의 로맨틱화와 자기 표출 문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뭐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저축해서 집을 마련하고 하는 장기적인 그러한 투자가 비현실적인,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되다 보니까 소확행과 같이 확실한 자기 만족을 하는, 그리고 이제 나르시시즘이 이제 피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최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순간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은 마치 이제는 아편과 같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소비 패턴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과정에서 부자 되기 열풍이 뭐 한때 우리 사회를 광풍처럼 이런 휘몰아 갔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 광고 멘트가 정말 특히 그 97년 외환위기 이후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는 노래송도 어찌 보면은 아빠한테 힘을 주는 어린아이의 바람이겠지만 나가서 돈 벌어와라고 하는 다시 또 매정한 전장으로 보내는 응원가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자 되기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공포와 사회적인 위험을 개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자 되기 열풍은 한편으로는 공포, 그리고 가난한 것에 대한 환멸,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선망,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울려 가면서 이제 부자 되기 열풍을 모든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들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부자 되기 담론은 지식에서 마음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옮겨가게 되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너에게 있다는 거죠. 너에게 있고 이 문제는 결국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나온 게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는 사람은 하루를 2배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아침형 인간들이 막 등장하죠. 저는 그 일종의 그 올빼미형이에요. 밤 늦게 자고 좀 늦게 일어나는. 그렇지만 그만큼 좀 축적된 수면과 에너지로 아침에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창의적인 에너지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아침에 나도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히려 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침형 인간들이 성공하는 사람일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이나 능력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실제로 우리가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 약수터에 일찍 이 물통 들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인가요? 다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약수터에 일찍 오는 거죠. 이것은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있고 바이오 클락이 있어서 자기가 잘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아침형의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이런 것은 뭡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개인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과 실패는 너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그것은 너의 또 마음, 습관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감으로써 결국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의 현재 처지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의 어떤 구조에 있고 기득권층에 있고 또는 엘리트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책임을 묻기보다 자신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끼리 작은 정말로 피자 슬라이스를 놓고 경쟁하게 만드는 이러한 그 과정을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자 되기 열풍이 지나간 그 빈자리에는 마음의 황폐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결국은 현실적으로 아주 지극히 낮은 성공의 가능성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이 구도 속에서
결국은 대다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대학 교육이 바로 그런 게 아니겠어요? 소위 말해서 뭐 스카이 대학교 또는 인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사실 뭐 상위 10% 또는 상위 2%만이 갈 수 있는 것인데 98% 또는 90%가 마치 자기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현실적으로 90%는 갈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신화를 믿고 그 체제를 우리는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 정당한 거다라고 하는 사고를 하게 되는 이러한 이 심리 상태를 지금 한국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1세기 현재 한국인들의 심리 상태를 한마디로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그 불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있어요. 바로 이런 불안감은 바로 이런 거죠. 이 구조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누구도 다 이루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룰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어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원초적인 본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원초적인 감정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결국은 개인과 가족 또는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간의 결속을 다시 재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떤 공동체라든지 사회에 대한 신뢰 또는 연대 이것을 약화시키게 돼요. 이것은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을 했지만 곧바로 다시 권위주의로 이렇게 후퇴하게 된 데는 첫 번째로는 노동자 계층에서 이제 그 경제적인 불안, 룰이란 두려움, 또 중산층들이 자신들이 현재 갖고 있는 안정된 지위를 이 민주주의 이후로 혼란된 전국 상황에서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안정과 성공을 약속하는 권위주의, 어떤 독재자들에게 쉽게 빠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권위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그 민주주의로의 후퇴를 가져오게 되는 원동력이 저는 두려움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두려움이 단지 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두려움이 크게 나타나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 혈통, 이것이 이제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민자들에 의해서, 어떤 이교도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문화나 전통이나 제도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려움, 이것이 결국은 이민자 또는 무슬림 또 여러 소수 집단들에 대한 하나의 혐오,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정사회학을 연구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의 현상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두려움, 공포, 불안감만큼 정말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제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그 감정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가 정교한 개념 정의, 그 다음에 보다 더 정확한 측정, 그리고 그걸 통한 어떤 보다 더 그 정교한 분석으로 이어지는 이 감정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